이건 사회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기적이 아니고 계산된 결과죠. 하버드 교수의 이 한마디에 전 세계 환경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23만 명, 36개월, 3조 원. 모든 공식이 말했습니다. 복구까지 최소 100년. 그런데 말입니다. 그 숫자를 단 3년 만에 깨버린 나라가 있었죠. 수치상 불가능이라던 복원이 현실이 된 순간 강대국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나 감정에 휘둘립니다. 한 일본 전문가가 비웃었지만 그 감정이 곧 세계 최고 수준의 체계적 행동력이 되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누구도 명령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자신을 영웅이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위기 앞에서 더 차분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나라엔 어떤 공식 밖의 공식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불가능과 기적, 이 두 단어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00년이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나라는 30년, 10년도 아니었습니다. 3년이었어요. 123만 명이 만든 기적이었죠. 이건 알고도 흉내조차 못합니다. 오직 이 나라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버드에서 사회학을 배우는 라마다 로엘이라고 합니다. 그날 강의실에서 목격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광경을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 그들은 이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론을 만들었죠. 사실 그날 강의실에 가게 된 건 순전히 친구 엘리자베스 때문이었습니다. 룸메이트인 엘리자베스가 아침부터 조르더군요. 오늘 특별 강의 있는데 같이 들으러 가자면서요. 일본 사회 구조에 대한 심화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평소 동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던 터라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나 기업 문화 같은 걸 다루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노트까지 새로 준비해서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는데 200석이 넘는 대형 강의실이 거의 만석이었어요. 계단식으로 배치된 좌석들 사이를 지나 중간쯤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친구는 옆에서 가방을 내려놓으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강의는 평생 몇 번 못 듣고 비교사회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칠판 옆 스크린을 보는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강의 제목이 떠 있었는데 일본이 아니었어요.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들, 한국 사회 사례 연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순간 실망감이 확 밀려왔어요. 일본 강의를 기대하고 왔는데 한국이라는 게 좀 김이 샜고 솔직히 그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는 뉴스를 본 게 전부였어요. 조선업이나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나라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이 꽉 차서 움직이기도 애매했어요. 콜린스 교수님 강의니까 들을만 하겠지.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바로 그때 강단 쪽 문이 열렸습니다. 에드워드 콜린스 교수님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오랫동안 전 세계 사회 구조를 연구해온 권위자라고 들었죠. 교수님이 강단 중앙에 서시자 웅성거리던 강의실이 단번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이 압도적이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것은 이론이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그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사회학 교과서 어디에도 설명되지 않는 현상 말이에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론이 무너진다니 대체 무슨 말씀이신 걸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리모컨을 드셨고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바다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파도가 검은색이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해안가로 이동하며 참상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얗던 백사장이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끈적한 원유가 해변을 덮쳤습니다. 바위마다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고 모래사장은 마치 아스팔트처럼 변해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새벽 태안 앞바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라는 유조선이 좌초되며 원유 12,000킬로리터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이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올림픽 수영장 5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었어요. 그 검은 기름이 파도를 타고 해안선 300km를 뒤덮었습니다. 영상이 바뀌며 더 처참한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기름 범벅이 된 갈매기 한 마리가 날개를 파닥거리다가 모래사장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검은 액체로 뒤덮인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바닷가를 따라 이동하며 수백 마리의 죽은 물고기들을 비췄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걷어올리는 장면도 나왔는데 그물 안에는 물고기 대신 기름 덩어리만 가득했어요. 한 어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그분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멈추고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태안 지역 주민 3만 명 중 절반이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양식장은 폐쇄됐고 고기잡이 어선들은 항구에 묶여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었어요.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해변에 누가 오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제해양오염 전문가들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전문가들이 샘플을 채취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어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수석 연구원 라르스 옌센의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원유 유출은 해양 생태계에 치명적이며 미생물부터 어류까지 먹이사슬 전체가 파괴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자연 회복에는 최소 100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년이라는 단어에 강의실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어요. 프랑스 환경공학 연구팀의 보고서였습니다. 원유에 함유된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해저 퇴적물에 스며들면 수십 년간 독성이 유지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생한 엑슨 발대즈호 사고 사례가 나왔습니다. 30년이 지난 당시에도 해변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름이 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태안의 경우 오염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회복 기간은 그보다 훨씬 길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환경청의 분석 자료도 나왔습니다. 생물 다양성 회복까지 고려하면 200년도 부족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갯벌 생태계는 특히 더 취약하며 한번 파괴되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였습니다. 자막을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태안 앞바다는 끝났다는 거였어요.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최선의 방법은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00년 이상 걸릴 거라는 게 중론이었어요. 국제해양기구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다는 판단이었죠.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장면이 나왔어요. 방제선들이 출동해서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거세서 펜스가 계속 파손됐어요. 헬기에서 기름 분해제를 뿌리는 장면도 나왔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였습니다. 바다가 너무 넓었고 기름은 이미 해안선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어요. 한 해양방제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기계로는 한계가 있으며 바위 틈새나 모래 속 깊은 곳까지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옆자리 제이슨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끔찍하다면서요? 맞았습니다. 끔찍했어요. 화면 속 바다는 생명이 사라진 죽음의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노트에 몇 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역시 환경재난은 답이 없구나.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회복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또 한 번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셨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살짝 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본 것이 2007년 12월의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어요. 태안 바다는 회복 불가능, 최소 100년은 기다려야 한다. 그게 과학적 판단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목소리 톤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반전이 올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노트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몸을 살짝 숙이며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교수님의 다음 말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라던 그 바다에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강의실 공기가 달라졌어요. 100년이라던 그 바다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같은 태안 해변이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카메라가 해안선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 수백 명이 아니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인파였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바위를 닦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첨단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헝겊이었어요. 낡은 수건과 걸레로 바위 하나하나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한 할머니를 클로즈업했어요. 이르는 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허리를 굽혀 바위 틈새를 닦고 계셨습니다. 손이 시커멓게 변해 있었지만 멈추지 않으셨어요.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고 발생 나흘 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자원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부른 것도 아니었고 기업이 동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왔습니다. 뉴스를 보고 스스로 찾아온 겁니다. 첫날 2,000명으로 시작됐던 숫자가 일주일 만에 3만 명을 넘어섰어요. 한 달 후에는 10만 명이 됐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123만 명, 잠깐 123만 명이요. 노트에 그 숫자를 적으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한 도시 인구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움직인 수준이었습니다. 옆자리 제이슨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미쳤네요. 정말 미쳤다는 표현밖에 안 나왔습니다. 영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온 대학생들이 보였어요. 부산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온 주부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얼마나 차가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를 닦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한 청년을 비췄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었어요. 군복무를 마치고 바로 달려왔다는 자막이 떴습니다. 제대하고 집에도 안 가고 태안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화면에 인터뷰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리 바다니까요. 그게 답의 전부였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대가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통비도 숙박비도 식비도 모두 자비였어요. 오히려 돈을 쓰면서 온 겁니다. 하루 종일 기름 묻은 바위를 닦고 저녁에는 체육관 바닥에서 잤습니다. 그렇게 이틀, 사흘, 일주일을 보냈어요. 화면이 바뀌며 작업 장면이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바위 틈새를 헝겊으로 닦는 모습이었어요.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새까지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모래사장은 어땠을까요? 삽으로 기름 묻은 모래를 퍼내고 새 모래를 채웠습니다. 한 삽이 모여 해변이 되살아났어요. 여기서 놀라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그래프를 보여주셨어요. 전문가들이 예측한 복구 시간과 실제 복구 시간의 비교였습니다. 노르웨이 전문가는 100년이라고 했고 프랑스 팀은 150년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본은 20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3년, 고작 3년이었습니다. 2010년 태안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갈매기들이 돌아왔어요. 2012년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걸린다던 바다가 3년 만에 숨을 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국제해양학회에 제출된 논문이었어요. 태안기름 유출 사고의 비정상적 회복 속도에 대한 연구 보고서였습니다. 논문 저자는 미국 우주홀 해양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었어요. 결론 부분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간의 손이 이 정도로 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건 전례가 없는 사례이며 이는 순전히 한국 국민의 헌신 때문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장 모습이었습니다. 21개국 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안건은 한국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였습니다. 보통 이런 심사는 찬반이 갈리기 마련입니다. 보류나 조건부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표 결과가 화면에 떴어요. 21대 0, 만장일치였습니다. 한 명의 반대표도 없었어요. 이건 유네스코 역사상 매우 드문 일이라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위원이 발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국 갯벌은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든 기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국 갯벌이 특별한 이유는 생물 다양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죽어가던 바다를 국민이 직접 되살렸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태안 사고 이후 한국인들은 갯벌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개발한다고 메웠던 갯벌을 다시 되돌리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갯벌이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이었어요. 연간 49만 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승용차 20만 대가 1년 동안 내뿜는 배기가스를 통째로 빨아들이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숫자 아래 또 다른 수치가 떴어요.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18조 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18조 원, 노트에 그 숫자를 적으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18조 원이었어요. 갯벌 하나가 1년에 18조 원어치의 탄소를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자연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탄소 저장고였습니다. 교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흥미로운 예측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구본이 나왔어요. 북극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린란드였어요. 얼음으로 뒤덮인 거대한 섬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금 그린란드 빙하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수십 년 내에 엄청난 양의 얼음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해수면이 최대 6m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나왔습니다. 6m, 이건 재앙입니다. 화면에 동아시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해수면이 6m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동부 해안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상하이, 장쑤성, 산둥반도, 베이징 입구인 텐진까지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바다에 잠긴다는 뜻이었어요.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동부는 황하가 실어나른 흙이 쌓여 만들어진 평야입니다. 해발 고도가 매우 낮아요. 해수면이 6m만 올라도 한반도 면적만 한 땅이 물에 잠기거나 거대한 습지로 변할 겁니다. 중국에게는 재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어요. 그 거대한 습지가 서해 바다에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픽이 나왔습니다. 갯벌의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마산 봉암 갯벌을 60일 동안 관찰한 결과였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갯벌이 오염된 퇴적물의 독성을 최대 70%까지 스스로 분해했다는 겁니다. 갯벌 속 미생물과 갯지렁이 같은 생물들이 쉴 새 없이 오염 물질을 걸러내며 바다 자정 속도를 2배 가까이 빠르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중국 쪽의 한반도 면적만 한 초대형 갯벌이 새로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천년 정화 필터가 됩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는 오염 물질을 1차로 걸러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서해 바다는 전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청정 바다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으면 중국 해안이 잠기고 거대한 갯벌이 생기며 그게 서해를 정화한다. 이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된 이야기였어요.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되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던지셨습니다. 100년 걸린다던 바다를 3년 만에 되살린 나라.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인 나라. 갯벌 하나로 18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나라.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들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대체 이 나라는 뭐지?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걸까? 옆자리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걸까? 교수님이 스크린을 끄셨습니다. 강의실 조명이 다시 밝아지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강단을 거닐며 말씀하셨습니다. 123만 명이 만든 기적, 3년 만에 되살아난 바다. 여러분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교수님이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훨씬 과거로 가야 합니다. 태안 사고보다 훨씬 전으로 말이에요.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서울거리가 펼쳐졌어요.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시간 표시가 화면 구석에 떴어요.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일정한 간격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훈련받은 것처럼 질서정연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인파를 따라가는데 점점 더 명확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롱패딩이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검은 긴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약속이나 한 것처럼 보였어요. 옆자리 제이슨이 작게 웃었습니다. 완전 유니폼이네요. 다른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앞줄에 앉은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개성이라곤 전혀 없는 것 같다면서요. 강의실 분위기가 살짝 들떴습니다. 노트에 적으며 솔직히 동감했어요. 전형적인 집단주의 사회처럼 보였습니다. 제이슨이 또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건 집단주의의 전형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억압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모두가 남 눈치만 보고 똑같이 행동하는 복제 인간 같다면서요. 강의실 곳곳에서 공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생이 더 보탰습니다. 저런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면서요.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고 모든 사람이 틀에 박힌 삶을 산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라면서요.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성을 표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이슨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수님, 저 사람들은 왜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부품으로만 존재하는 건가요? 자기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강의실을 채웠습니다. 자유와 개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미국 대학생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교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표면만 보고 계십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저게 개성 없는 복제품들의 행진으로 보이십니까? 학생들이 교수님의 표정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다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는 저게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언제든 명령 한 번이면 전쟁터로 나갈 준비가 완료된 100만 대군처럼 보이거든요. 강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100만 대군이라는 표현에 학생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이 화면을 멈추시고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겉모습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매우 특별한 현상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영상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과거 모습이었어요. 1960년대 베이징 거리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푸른색 인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문화대혁명 시기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중국 정부는 부르주아 사치를 없애야 한다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푸른색 중산복만 입게 강요했습니다. 치마를 입거나 화려한 옷을 입으면 홍위병에게 끌려가 구타당했어요.
머리카락이 잘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본이었어요. 1940년 도쿄 거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남성들이 카키색 국민복을 입고 있었어요. 1940년 일본 제국은 전시 체제를 위해 일반 남성들에게 카키색 국민복 착용을 법으로 의무화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성들에게는 몸빼를 입혔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옷을 입히는 순간 민간인은 사라지고 전 국민이 언제든 징집 가능한 병사가 됐습니다. 철저한 통제에 의한 군사화였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영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서구 언론은 당시 중국 거리를 보고 마치 파란 개미떼가 움직이는 것 같다며 인간성이 상실된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학생들을 바라보셨어요.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다시 서울 영상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중국은 정부가 강요했고 일본은 법으로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제이슨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이상한데요. 왜 한국인들은 굳이 자발적으로 똑같이 입는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건 누구도 의도하지 않은 자연적인 현상처럼 일어난 일이에요. 화면에 체크리스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이 떴어요. 한국인들은 청결에 매우 신경을 많이 씁니다. 검은 옷은 조금 더러워져도 티가 안 나죠. 흰 셔츠에 커피를 쏟으면 바로 눈에 띄지만 검은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남의 시선을 매우 신경 씁니다. 빨간 옷을 입으면 눈에 띄죠. 노란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검은 옷은 어디서든 무난해요. 회사에서도 모임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떴습니다. 기능적 측면에서 패딩은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화면에 겨울 의류들의 비교표가 나왔어요. 모직 코트는 무겁고 비쌉니다. 가죽 재킷은 추위를 막기 어렵죠. 하지만 패딩은 가장 가벼우면서도 가장 따뜻한 옷이에요. 보온이란 기능 면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네 번째 항목까지 나왔습니다. 경제적 합리성입니다. 가격 비교표가 화면에 떴어요. 좋은 모직 코트는 수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패딩은 10만 원대에서도 충분한 품질을 얻을 수 있어요. 게다가 내구성도 뛰어나서 몇 년간 입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결국 5천만 한국인이 각자 이런 합리적 계산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시며 말씀하셨어요. 더러워도 티 안 나는 옷, 어디서든 무난한 옷, 가장 따뜻한 옷, 가장 경제적인 옷. 결과가 검은색 롱패딩이었던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결과적으로 하나로 모이게 되는 특수한 사회라는 겁니다. 노트에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어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보통의 국가들이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가 한국에서는 최고 선호주택이 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개성 있는 단독주택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안전하니까요. 식사 시간에 모두 같은 메뉴를 주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신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남들보다 튀는 복장을 선호하지 않고 무채색 옷을 입는 것. 칭찬을 받아도 만족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자만하지 않고 절대 방심하지 않는 한국인의 생존 본능을 나타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각박한 사회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개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게 지금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5천만 명이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하나의 거대한 힘으로 모이는 기적의 땅입니다. 강의실에 감동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억압이 아니라 합리성이라니, 강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니,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언어부터 봐야 해요. 화면에 한국어 문장 몇 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 영어 번역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어에는 매우 독특한 언어적 특징이 있습니다. 영어로 마이 맘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는 우리 엄마라고 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화면에 더 많은 예시가 떴어요. 마이 컨트리를 우리나라라고 하고 심지어 마이 와이프조차 우리 아내라고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내를 공유한다는 뜻인가요?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소속의 개념입니다. 한국인에게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우리입니다.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십니까? 한국인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아를 확장시킵니다. 나라는 에고를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시키는 겁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개인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국인에게 개인의 정체성은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들에게 나는 우리 안의 나입니다. 실제 예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교수님이 그쪽을 보셨어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일본인으로 보이는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또렷한 영어 발음이었지만 억양에서 일본어 특유의 리듬이 느껴졌어요. 나카토모라고 합니다. 도쿄대학에서 온 교환 학생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나카토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 구조는 사실 일본어에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우리도 우치노하, 즉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해요. 우치노쿠니, 우리나라라는 말도 쓰고요. 이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언어적 특성 아닌가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일본어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죠. 하지만 사용 빈도와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카토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차이가 정말 유의미한 건가요? 오히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일본 문화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구조가 생긴 것 아닙니까?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트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단순한 학술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카토모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화이트보드로 걸어가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흥미로운 가설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고대 한국어 문헌들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비문과 고려시대 문헌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미 1500년 전 기록에서도 우리라는 표현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분석이었어요. 일본의 문화적 영향이 본격화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언어 구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나카토모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래도 현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 특성은 일제강점기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일본이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한 시스템들이 한국에 그대로 이식됐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요. 나카토모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사회학과 연구 논문이었어요. 한국의 회사 문화, 교육 시스템, 심지어 아파트 단지 구조까지 일본 모델을 기반으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집단성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외부에서 이식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강의실이 숨죽였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의 반응을 주시했어요. 교수님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소까지 띠고 계셨어요.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1910년대 한국의 둘의 문화 기록이었습니다. 농촌 공동체가 농사일을 함께 하던 전통이었어요. 1950년대 새마을 운동 이전부터 존재했던 자발적 협동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시대 기록에도 동일한 공동체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했다는 증거들이 제시됐어요. 더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지게부대 형성 과정 분석이었습니다. 정부 명령이나 조직적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형성됐다는 미군 관찰 기록이었어요. 한 미군 장교의 보고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인들의 자발적 조직화 능력은 그 어떤 외부 시스템으로도 설명되지 않으며 오히려 수백 년간 축적된 고유한 문화적 유산으로 보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일제강점기가 한국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표면적 시스템이었어요. 언어 구조나 공동체 의식 같은 깊은 문화적 DNA는 훨씬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진술하는 톤이었어요. 나카토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더 이상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교수님은 태연하게 강의를 이어가셨지만 나카토모는 계속 태블릿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셨습니다. 이제 김장 문화를 봅시다. 화면에 한국의 김장 모습이 나왔어요.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3대가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를 다듬는 장면이었습니다. 매년 11월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집단 행동입니다. 온 가족이 모이고 온 돈내가 함께 모여서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죠.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한 가족당 평균 100포기에서 200포기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200만 톤의 김치가 이 시기에 만들어진다는 통계였어요. 과거 한국에서는 직장에서 김장 휴가라는 것까지 줬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국가적 행사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1년치 식량을 함께 만들며 그들은 확인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건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겨울 생존 훈련이었던 겁니다. 노트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생존과 공동체가 연결되는 지점이었어요. 다음은 회식 문화였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연간 1915시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긴 노동을 마치고도 모두 모여 늦은 저녁 식사와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화면에 회식 장면이 나왔습니다. 1차는 식사, 2차는 술, 3차는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구조였어요. 마치 군사 작전처럼 단계별로 진행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게 한국의 무서운 문화라는 설명이 이어졌어요.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LG의 배터리, 현대의 자동차, 한화의 방산 기술, 이 모든 혁신적 기술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잠시 멈추셨어요. 바로 그 회식 자리에서입니다. 비공식적 자리에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눈치 문화가 나왔습니다. 남에게 뒤처지기 싫어하는 질투와 경쟁심, 튀지 않고 흐름에 타는 적응력, 그게 모여서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변화가 빠른 나라로 만든 겁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셨어요. 경제학적으로는 초고속 동기화라고 부릅니다. 미국 사회가 개성을 따지며 10년 걸려 합의할 일을 한국은 눈치 덕분에 1년 만에 통일해서 밀어붙인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화면에 스마트폰 보급률 그래프가 나왔어요. 2010년 한국 30%, 미국 15%였습니다. 2015년에는 한국 85%, 미국 60%로 격차가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문화를 만듭니다. 한국인이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그의 뇌는 이미 공동체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건 억압이 아니라 선택이고 강요가 아니라 본능입니다. 앞자리를 돌아보니 나카토모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노트에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효율과 개성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선택들이 모여 하나의 질서가 되는 거구나. 한국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가장 독특한 특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 앞에서 발동되는 집단 본능 말이에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수십 명의 농민들이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고 있었어요. 등에 진 짐이 사람 키보다 높았습니다. 군수품이었습니다. 탄약 상자, 식량 보급품, 의료품까지 모든 것을 지게에 짊어지고 있었어요. 한여름지는 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국에서 지게부대가 자발적으로 조직됐어요. 농민들이 자기 소중한 지게를 들고 나와서 군대에 짐을 날랐습니다. 징집 영장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정부가 동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한 농민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이슨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군인도 아닌데 왜 전장에 뛰어드는 거죠? 제이슨이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 같으면 나는 민간인이라고 쓴 깃발을 들고 안전지대로 도망쳤을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내 목숨은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니까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적 관점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교수님이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도망치는 게 가장 똑똑한 선택이죠. 잠시 멈추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전쟁은 국가 대 적군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을, 우리 이웃 대 파멸의 싸움이었습니다. 핵심 개념이 화면에 떴습니다. 환난상휴,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 돕는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법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옆집 김 씨가 총을 들고 나갔는데 뒷집 이 씨가 도망을 간다고요. 한국의 공동체 안에서는 그게 죽음보다 더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게를 졌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이웃이 피를 흘리는데 나만 편할 수 없다는 그 지독한 연대 의식 때문이었어요. 노트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라 본능이었어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집단 본능이었던 겁니다. 화면이 바뀌며 더 최근 사례가 나왔습니다. 1997년 11월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었다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고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화면에는 은행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뭔가를 받으려고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금을 들고 와서 내놓으려고 줄을 선 거였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정부가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이상해요. 뭔가 받으려고 줄 서는 게 아니라 주려고 줄을 서고 있잖아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저렇게 줄 서는 경우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할 때뿐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손해를 보려고 줄을 선 겁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1998년 1월 5일 오전 6시부터 은행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다는 기록이었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간직해온 금반지를 손에 쥐고 오셨습니다. 화면에는 눈물을 흘리며 금반지를 내놓는 한 할머니의 모습이 나왔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이 반지는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거예요. 60년간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나라가 어려우니 어쩔 수 없죠.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년, 노트에 그 숫자를 적으며 목이 메었어요. 60년간 간직한 추억을 국가에 바치는 겁니다.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정부가 실패한 건데 왜 국민이 희생해야 하는 거죠? 서구적 사고로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정부와 국민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정부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가 망하면 가족도 망한다고 생각하죠. 비교 분석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미국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나는 세금을 냈으니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정부가 못하면 정부 탓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르게 생각해요.
정부도 우리고 나라도 우리고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이었습니다. 1997년 당시 한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정부를 욕하고 있을 시간에 우리라도 뭔가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반지를 뺏어온 겁니다. 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어요. 신혼 3개월 된 젊은 부부도 왔습니다. 결혼 반지를 뺏어 가져온 거였어요. 화면 속 부부가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반지부터 빼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우리라도 나서야죠. 젊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놀라운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첫날에만 23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약 40일 만에 227톤이 넘는 금이 쏟아져 들어왔다는 통계였어요. 한 여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27톤이면 엄청난 양이네요. 교수님이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돼지 저금통을 깨서 동전을 가져왔어요. 몇백 원, 몇천 원이지만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서 말이에요. 해외 동포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일본 도쿄에서도 금 모으기 운동이 자발적으로 시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각지의 한인들이 금반지를 들고 한국 영사관으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총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외환 보유고의 50%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어요. 교수님이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누가 강요했나요? 아무도 안 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다는 본능으로 움직인 겁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등을 의자에 기대며 깊은 사색에 잠겼어요. 이건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신은 어디서 온 걸까요?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동쪽으로는 일본이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였습니다. 한국은 역사상 수백 번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생존 자체가 기적이었던 땅이에요. 그 수많은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기술이 무너지면 안 되고 꾸준히 성장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이 생각의 뿌리가 바로 한국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물론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한국은 그걸 1000년 넘게 실천해온 민족이에요. 조상들의 정신이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어떤 역경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 그 뿌리가 바로 조상들이 물려준 생존 DNA라는 설명이었어요. 위기가 오면 더욱 강해지고 힘이 배가 되는 민족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가 다른 나라를 위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태안 바다를 되살릴 때도 우리 바다라는 마음이었고 지구 환경을 지킬 때도 우리 지구라는 마음이에요. 우리라는 개념이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로 확장되는 겁니다.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위기 시 더 강해지는 민족, 본능적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그 힘을 인류를 위해 쓰는 나라.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인간 본성의 가장 아름다운 면을 본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한국인의 가장 독특한 심리를 봅시다. 화면에 한국 뉴스 기사가 떴어요. 삼성전자 분기 실적 역대 최고 돌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당연히 축하 댓글이 달렸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면을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댓글창이 펼쳐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노력해야 된다. 아직 한국은 멀었다. 중국이 따라오고 있는데 방심하면 안 된다. 저출산이 오히려 문제다. 긍정적 뉴스인데도 경계를 늦추지 않는 반응들이었어요. 칭찬받는 상황에서도 위기 의식을 드러내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난 3년간 주요 포털 사이트의 경제 관련 기사 댓글 2만 건을 분석했습니다. 화면에 연구 자료가 떴어요. 실제 한국 언론사 기사들을 분석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수출 실적이 신장됐다거나 한국 경제 순위가 올라갔다는 긍정적 기사에는 어떤 댓글이 달릴까요? 더 많은 댓글들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축하보다는 테슬라를 조심해야 한다. BYD가 무섭다는 반응이 더 많았어요.
K-팝이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다. 서구 시장에서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댓글들이었어요. 한 학생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자축하지 않네요. 교수님이 대조적인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 반면 다른 국가에서 한국이나 한국인이 피해를 보는 기사는 어떨까요?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대량 구금 사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졌어요.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합작으로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에 미국 이민 당국이 급습했습니다.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서 500여 명의 요원이 들이닥쳐 한국인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화면에는 수갑에 묶인 채 구금 시설로 끌려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 기사 댓글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부가 최선을 다했을 것이다. 현지 상황이 복잡해서 어쩔 수 없었다. 우리 국민들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미국이 너무했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일본과의 독도 분쟁 기사는 더 극명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일사불란하게 단결한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역사 왜곡을 중단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을 경계해야 한다는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다르네요. 교수님이 핵심을 설명하셨습니다. 칭찬받을 때는 경계하고 공격받을 때는 단결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전략적 사고 방식입니다. 성공했을 때 방심하면 언제든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 의식, 그리고 외부 공격에는 무조건 단결해서 맞서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죠. 놀라운 통계가 제시됐습니다. 이런 반응 패턴은 95% 이상의 일관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개인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지성의 무서운 면이라는 설명이 나왔어요. 미국인들과 정반대입니다. 미국인은 칭찬을 들으면 더 자신감을 가져요. 하지만 한국인은 칭찬을 들으면 불안해합니다. 한 여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왜 불안해하는 건가요? 교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칭찬에 취해 샴페인을 터뜨리는 순간 몰락한다는 것을 말이죠. 자기 비판이야말로 한국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최고의 엔진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업 사례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1위가 됐을 때 축배를 든 게 아니라 더 큰 투자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현대차가 세계 5위 자동차 회사가 됐을 때도 위기의식을 더 키웠습니다. LG가 배터리 세계 2위가 됐을 때는 1위가 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경영 방침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왔어요. 교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성과에 만족할 때 한국은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영원히 만족하지 않는 헝그리 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무기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자만하지 않는 1등이 가장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바로 그 수많은 위기 경험에서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 모든 절망적 순간들이 한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어요. 오히려 이런 계기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국민들은 확인했어요.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확신이 문화가 되고 국가력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습니다. 문화도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문화예요. 한국은 그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 태안자원봉사, 갯벌 복원, 이 모든 게 문화의 힘이었어요. 한국의 저축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가계의 저축률은 34.6%라는 숫자가 떴어요. 미국은 13.1%, 독일은 17.2%였습니다.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이 왜 저축하는지를 알면 이해하게 될 거라는 설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의 인생 계획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20대엔 취업 준비, 30대엔 결혼 자금, 40대엔 내 집 마련,
50대엔 자녀 교육비, 60대엔 노후 자금, 모든 게 미리 계획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교수님이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서구에서는 현재를 즐기라고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해요. 한국 대학생들은 1학년부터 취업을 준비합니다. 토익, 자격증, 인턴십 모든 걸 미리 계획하죠. 미국 학생들이 파티하고 여행할 때 한국 학생들은 도서관에 있다는 비교 분석이 나왔어요. 100세 시대라는 개념이 소개됐습니다. 한국에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있어요. 100살까지 살 거라고 가정하고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패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주식, 교육, 보험, 모든 투자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분석이었어요. 단기 수익보다는 10년, 20년 후를 보고 투자하죠. 한국 기업들의 장기 계획이 제시됐습니다. 삼성의 2050년 비전, LG의 2030년 로드맵, 현대차의 2040년 전략이 화면에 떴어요. 모든 기업이 수십 년 후를 계획합니다. 미국 기업들이 분기별 실적에 집중할 때 한국 기업들은 몇십 년을 내다본다는 비교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예가 나왔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해요. 18년 후를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모든 걸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죽을 때까지도 계획을 세워요. 화면에는 한국의 수목장과 납골당 예약 현황이 나왔습니다. 미리 묘지를 사고 장례 비용을 준비해요. 심지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장례식까지 미리 계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지배하려고 해요. 미래에 대한 이런 집착이 한국을 오늘의 모습으로 만든 원동력입니다. 영원히 배고픈 정신, 절대 만족하지 않는 1등. 그게 한국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엔진이라는 설명이었어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칭찬을 두려워하는 민족,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문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국가를 만든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단을 거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다시 켜졌어요. 태안 앞바다였습니다. 처음 봤던 그 검은 기름 바다가 아니었어요. 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깨끗한 바다였습니다. 2023년 현재 태안 해변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물고기들이 뛰어오르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100년이 걸린다던 바다가 3년 만에 되살아났습니다. 123만 명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 숫자가 이해되시나요? 강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몸을 숙이며 집중했습니다. 화면에 서울 출근길 영상이 다시 나왔어요. 5천만 명이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하나의 질서로 모이는 사회였습니다.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동기화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 다음은 언어 구조였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나라, 우리 안의 나라는 개념이 화면에 떴어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위기 본능이 이어졌습니다. 6.25 지게부대, 국제통화기금 금 모으기, 명령 없이 움직이는 123만 명, 환난상률이라는 생존 DNA였어요. 그리고 자기 성찰이었습니다. 칭찬받아도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다음을 준비하는 정신, 영원히 배고픈 1등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조각이 태안 앞바다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국처럼 각자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모였고 우리 바다라는 언어로 사고하며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리고 3년 만에 되살린 후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갯벌을 복원했습니다. 퍼즐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노트를 내려다보며 적어놓은 단어들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합리성, 공동체의 본능, 성찰, 이 모든 것이 태안에서 폭발했던 겁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123만 명이 이해됐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뒤쪽에서 또다시 손이 올라갔어요. 나카토모였습니다. 오후 내내 조용히 있던 그가 다시 일어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잠깐만요.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카토모가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듯 천천히 말했어요.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 시스템은 일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본이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태안복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해양 정화 기술과 장비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한국 혼자 힘으로 한 것처럼 포장하는 건 역사 왜곡입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나카토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자료를 보시죠. 태블릿을 들어 올렸어요. 일본 외무성 공식 기록입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도 일본이 100억 달러를 지원했고 2007년 태안 사고 때도 일본 해상보안청이 방제 장비를 제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죠. 화면이 바뀌며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태안기름 유출 사고 당시 국제 지원 내역이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에서도 지원이 왔다는 기록이 떴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셨어요. 외국 지원 장비로 처리된 기름은 전체의 15%였습니다. 나머지 85%는 순전히 123만 명의 손으로 닦아낸 거예요. 기계가 들어갈 수 없는 바위 틈새, 모래 속 깊은 곳까지 사람이 직접 닦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제해양학회에 제출된 논문이었어요. 태안복구의 핵심 성공 요인은 기술이나 장비가 아니라 전례 없는 규모의 자발적 인력 동원이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평가가 화면에 떴어요. 어떤 선진국도 이 정도 규모의 자원봉사를 조직할 수 없다. 이는 한국 고유의 문화적 역량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의연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국제사회의 도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을 만든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123만 명의 헌신이었습니다. 나카토모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영혼이 동시에 작동하는 유일한 문명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엔진 그래픽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기술과 효율의 시스템 엔진이었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와 헌신의 영혼 엔진이었습니다. 서구 사회는 시스템 엔진만 발달했어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위기 때 개인이 흩어집니다. 반대로 전통 사회는 영혼 엔진만 있었죠. 공동체 의식은 강하지만 시스템이 없어서 발전이 더뎠어요. 그런데 한국은 두 엔진을 동시에 돌립니다. 평소에는 합리적 개인으로 움직이다가 위기 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세계 최고입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만든 결과예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모으기 참여율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한 나라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교수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세상을 바꿉니다.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태안 바다를 되살렸고 갯벌을 복원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만들었습니다.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나라예요. 명확한 성격을 가진 민족입니다. 위기가 오면 더 강해지고 성공하면 더 겸손해지죠. 핵심 메시지가 화면에 떴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문장이었어요. 한국인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정부가 망하면 나도 망하고 나라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위기 때 달려드는 겁니다. 개인의 생존이 곧 공동체의 생존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같이 성장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남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걸 1000년 넘게 실천해 왔습니다. 6.25 전쟁 때 지게를 진 농민들,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금반지를 뺀 할머니들, 태안 바다를 닦은 123만 명 모두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화면에 다시 태안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푸른 파도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백사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민들이 그물을 거두며 웃고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죽음의 바다였던 곳이 지금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복구가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정체성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시스템과 영혼, 합리성과 헌신, 개인과 공동체, 이 모든 모순이 한국에서는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조화였어요. 노트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기술과 정신의 이중 엔진, 시스템과 영혼의 융합, 조용히 세상을 바꾸는 민족.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새로운 이론이었던 겁니다.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문명의 다음 단계였어요. 교수님이 천천히 강단 중앙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어요.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푸른 태안 바다 사진 하나뿐이었어요. 강의실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교수님이 학생들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모든 사회학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효율과 헌신을 동시에 달성하며 합리성과 본능을 하나로 융합시킨 문명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우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123만 명의 기적으로 완성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1000년 넘게 축적된 문화적 DNA가 만든 필연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각자 합리적으로 선택했는데 결과는 완벽한 조화였어요. 언어가 사고를 만들고 사고가 본능을 만들며 본능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말하는 순간 뇌가 공동체 모드로 전환되고 위기가 오면 명령 없이 달려가며 성공해도 만족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민족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시는 게 보였어요. 제가 50년 넘게 전 세계를 연구했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입니다. 시스템과 영혼이 동시에 작동하고 기술과 정신이 함께 발전하며 개인과 공동체가 모순 없이 공존하는 유일한 문명이에요. 한국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듬성듬성했던 박수가 점점 커졌어요. 앞줄 학생들이 일어섰고 뒷줄까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도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나카토모는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족입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에요. 학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습니다.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어요. 한국, 인간이 만든 가장 완전한 시스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강의 노트가 아니었어요. 한 문명을 목격한 기록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슨이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한 강의였다면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챙겼어요. 하지만 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뭔가 더 생각하고 싶었어요. 강의실이 서서히 비어갔습니다. 교수님도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천천히 일어나 복도로 향했습니다. 샌더스 홀의 긴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건물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롱패딩, 우리 엄마, 지게부대, 금모으기 227톤, 123만 명, 태안 바다, 모든 단어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마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힘을 과시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바다를 되살렸고 갯벌을 복원했으며 123만 명을 자발적으로 모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더 강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총이나 탱크는 눈에 보이지만 국민의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기술은 측정할 수 있지만 헌신은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이었어요. 5천만 명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굳이 올라가려 하지 않아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겁니다. 스스로 강대국이라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강대국들이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기술을 발전시켰더니 어느새 반도체 강국이 됐고 자동차를 만들었더니 세계 5위가 됐으며 배터리를 개발했더니 필수 파트너가 됐습니다. 미국은 한국 없이 첨단 산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됐고 중국은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 필사적이며 일본은 한국의 성장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유럽은 한국과 협력하려 줄을 서고 중동은 한국의 미래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과시 없이 이뤄진 일이었어요. 노트 마지막 장에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 5천만 국민의 마음속에 있고 1000년 넘게 이어진 DNA 속에 있으며 위기 때마다 발동되는 본능 속에 있다. 이건 복사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으며 훔칠 수도 없는 힘이다. 강대국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이유가 이해됐습니다. 그들은 무기와 돈으로 힘을 과시하지만 한국은 국민으로 힘을 증명해요. 그들은 명령으로 사람을 움직이지만 한국은 마음으로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들은 계약으로 관계를 맺지만 한국은 우리라는 말로 하나가 돼요. 석양이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거니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롭지만 위기 때 혼자입니다. 한국은 평소엔 개인처럼 살지만 위기 때는 하나가 돼요. 문득 오늘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강의인 줄 알고 왔다가 한국 강의여서 실망했던 순간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다는 뉴스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고작 몇 시간 전인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도서관 방향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한국 관련 논문을 찾아봐야겠다고 말이에요. 비교사회학 논문 주제로 한국을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나라, 아니 이론 자체가 된 나라를 연구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에겐 당연한 하루였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그건 오래된 습관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위기 앞에서 더 차분해지는 사람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가는 마음들. 그게 바로 이 땅이 지켜온 힘이 아닐까 싶네요. 정답이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린 지금 얼마나 서로를 믿고 있는 걸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